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후결 결과 찬성 182대 반대 91, 기권 한 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당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는데요. 명태균 특검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의 명시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의 명시 등이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잇따라 관련된 대통령 부부의 음성까지 공개되고 있는데요. 조속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다리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의 2025년 계획과 목표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영주문화관광재단 김원택 대표이사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올해 처음 만나뵈가지고. 맞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매번 뵐 때마다. 예, 사건도 많이 하고 네.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힘과 응원을 얻고 있습니다. 역시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안영진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네.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 했더니 사법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안동, 영주,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주민들 항소심을 받거나 행정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지방법원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자는 법률안이 번번이 법안 소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민형사 가사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예. 지원 단위로. 그런데 네. 항소심 재판 2심이죠. 2심은 네네. 대구 가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행정재판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허가 취소 처분 이런 거 다투는 예. 건데요. 그런 것은 다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1심부터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멀리 울진, 영양, 봉화에서도 다 대구까지 가서 항소심을 받거나 행정재판 1심부터 거기 가서 해야 되는 네. 이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이 이런 사법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안동 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을 지난 회기에도 제출했으나 네. 또 법안소에서 좌절되었고요. 이번에도 또 제출은 해놨습니다만은 법안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전국적으로 법원이나 이제 지원 내지 시군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안이 매회 이제 국회에 들어옵니다.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 노력이 있겠죠. 네. 그런데 거의 다가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지방법원이라는 거대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는 인력에 대한 예산, 건축 예산, 운영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 이를 정부 등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죽순처럼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동지방법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경북 북부의 11개 시군 및 대구 군위의 인구가 2025년 1월 기준으로 군위 포함할 땐 68만 3,713명, 네. 군위를 제외시해야 66만 527명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 북부에 이제 요 인구를 관할하기 위해서 네. 안동지방법원을 만들려면 조금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규모가 작아요. 예,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제주도에는 제주지방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구가 한 66만 9,460명으로 우리 경북 북부와 비슷한데요. 거기는 네. 아예 독립된 섬이니까 그렇죠.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예외적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 경북 북부만을 위한 지방법원을 신설하기에는 관할 인구나 사건 수가 적은 측면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번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고요. 그래서 매번 똑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 내고 보도가 막 나옵니다. 네. 그 임기 초반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 임기가 만료될 때 법안 소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법안이 이제 법률로 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제출을 한 뒤에 그 상임위원회 아래에 있는 소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본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국회의원들 200명 네. 있는 그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데 세 단계죠. 네. 그런데 소위원회 이제 첫 번째 문턱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예. 첫 번째 문제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규모적인 문제가 좀 있고 사건 수가 적고 네. 이게 또 신설을 하려면 인력에 대한 예산, 뭐 건축 그렇죠. 예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하지만 이거 매번 이렇게 정치권에서 힘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생기면 우리 경북 북부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실현 가능한 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법원도 안동오면 좋고 뭐 예. 헌법재판소도 영주에 가면 좋고 한데요. 예.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안동지방법원이 여러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네. 그것만 부여잡으면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안을 내야 되는데요. 네. 바로 좀 제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거는 강원도 영동 지역의 경우에는 예. 강원도 그 태백산맥 네. 동쪽을 말하는 거죠. 춘천지방법원까지 가려면은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영동 지역의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6개 시군이 약 50만 명 되는 인구인데요. 네. 이 50만 명의 인구 영동 지역을 속초 지원하고 강릉 지원 두 군데서 이제 관할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소심 및 행정재판을 강릉지원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천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렇죠.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군요. 항소심하고 행정재판을. 그렇죠. 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예. 안동 등 경북의 경우에는 네. 안동시청이나 영주시청 등에 대한 행정재판 하려면 대구 네. 가야 되고 예. 또 단독 민영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하려면 또 대구로 갔어야 되는데요. 네. 강원도 영동 지역 6개 시군의 경우에는 멀리 춘천지방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인근인 강릉지원으로 가서 네. 민영사 단독 1심 재판에 대한 2심이죠. 항소심이죠. 네. 그리고 행정재판 1심을 하면 되어서 네.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강릉 지원은 강릉 지방법원이 아니라 강릉 지원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렇죠. 역할은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전국에서 단 하나 있는 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좀 네. 우리도 참고해서 네. 밀어볼 만하다는 건데요. 네. 이게 덧붙여서 그 지역에서 재판을 하니까 그 지역의 경제 수요가 그 지역에서 이제 그렇죠. 돈이 도는 거거든요. 네. 그 지역의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물론입니다. 네. 우린 지금 대구 가서 다 써보는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안동에도 안동 지원을 강릉 지원처럼 경북 북부 지역의 항소심 및 행정재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논리는 강릉 지원에서 항소심 및 행정재판 하도록 허용한 근거와 동일합니다.
뭐 지금 경북 북부 주민들이 저기 멀리 남부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까지 가느라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울진, 봉화, 영양, 상주 등에서 대구는 상당히 멀고 예. 그런 반면에 안동은 가까운데요. 네. 더욱이 항소심 합의부 재판부 그리고 행정재판부를 안동 지원에 신설하는 것은 네. 지방법원 성격과는 아예 다른 문제죠. 네. 재판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비용 효율적입니다. 별다른 조직을 신설할 필요도 없고 기존 건물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또 여기 더해서 강릉보다 네. 우리가 왜 그런 행정재판부나 항소심을 우리 네.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도청 소재지라는 강력한 네. 명분이 있습니다. 예. 경북 도청 소재지인데 그 지역에 지방법원급 있으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뭐 네. 모르더라도 적어도 항소심하고 행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정지요건 조성이나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 맞다는 근거가 오히려 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강릉 지원보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더 강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도청 소재지다, 뭐 웅도다 이런데 네. 실제로 경북에서는 행정재판을 경북에서 한 건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되게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안동, 예. 영주 이런 네. 뭐 또는 경북도청 상대 재판을 네. 다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 광역시로 네.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북이 뭐 자체적으로 네. 뭐 작업도시를 하고 우리가 네. 이렇게 한다는데 정작 행정재판은 하나도 우리가 못해요. 네. 그리고 경북은 항소심도 하나도 못해요. 예.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청 소재지로서 네. 적어도 법원급은 아니더라도 네. 강릉처럼 항소심이나 행정재판은 우리 경북 북부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구까지 가기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적인 면에서 그냥 뭐 지방법원 승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효율적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도청 소재지인데 그만한 우리가 위치가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대안 제시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네. 안동지법원 신설이라는 네. 이제 공약을 내세운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강릉 지원의 사례는 네. 잘 모르세요, 사실.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네.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이런 사례가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점이고요. 네.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 우리가 이제 경북 도청에 왔지만은 정지요건 조성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상급종합병원도 없고 뭐 그렇죠. 국제교육 수영장도 없고 네. 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건 억수로 많은데요. 네.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이제 경북 북부에 위치시키자고 주장하는 논고 중에 중요한 거에 하나가 경북 북부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네. 위상과 정지요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경북 북부가 도청 소재지가 아니고 도청이 없어져 버린다면 네. 다시 말해서 경북 대구가 합병되어 버려서 저쪽으로 다 뺏긴다면 도청이나 이런 행정을 네. 우리가 각종 정지요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대구 경북 합병이라는 문제를 우리 경북 북부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원 신설이나 또는 네. 항소심 재판부, 행정재판부를 우리 안동에 신설하자고 얘기할 때도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가 아니 경북 북부 도청 소재지인데 네. 뭐 이거 하나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먹히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경북 북부에 도청을 두는 거를 네. 강력히 주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이제 법원의 사법 접근성을 논하면서도 저는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동지방법원 설립을 위해서 여러 정치인이 네. 뛰고 네. 있다고 하는데 사실 법안 소위원회 그 단계에 다 걸려서 네.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돌아나갈 방안을 봐야 되고 강릉 지원의 경우에는 네. 지원 단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하고 있고 네. 행정 재판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벤치마킹해서 좀 되도록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중앙을 설득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게다가 우린 경북 도청 소재지가 더 당위성이 있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이 계속 법률안만 내놓고 덜렁 내놓고 그냥 네. 요번에도 안 됐니다 이런 네. 얘기하기보다는 똘똘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제2의 대안 즉 안동지원의 네. 행정재판부 그리고 민영사 항소심 재판부를 신설하는 안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래야 우리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 활성화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데요.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2025년 올해 영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김원택 대표이사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원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지난해 9월 영주문화관광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는데요.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서 오래 교직에 몸담으셨고 영주문화연구 회장으로도 활동해 오셨고요. 이런 이력이 영주문화관광재단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는 여기 영주에 이제 역사를 오면서 교직을 몸담고 있으면서도 지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영주문화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화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관광 쪽의 일을 좀 우리 회원들과 같이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그런 현재의 그런 상태여서 좀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것들이 영주문화관광재단과 또 이렇게 맞닿아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영주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서 영주시 관광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영주는 아시다시피 문화유산도 많고 소백산 자락길을 비롯해서 네. 소조선, 부석사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또한 현재 영주 관광은 당일치기 여행이 많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머물면서 지역의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문화재 야간 관광, 또 전통 한옥에서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MZ세대는 이색 경험과 SNS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이에 맞춰 감성적인 카페 투어, 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모델, 예를 들면 뭐 마을 해설사, 전통시장과 연계한 미식 투어 등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 공정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즉 영주 관광의 변화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주를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영주가 가진 문화유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현대적인 가치, 현대적인 의미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영주가 선비도시잖아요. 네. 예, 그 이전의 선비와는 좀 다른, 좀 톡톡 튀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젊은 선비 이미지가 좀 투영된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영주 네. 문화관광재단 2025년 올해 어떤 목표 세우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영주 문화관광재단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선비하면 네. 좀 고루한 선비. 그래서 뭐 그냥 그 글이나 읽고 앉아가지고 공부 학문에만 전념을 하고 네. 뭐 정치적인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지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활력 넘치는 선비로 변신을 하자. 이게 제 이제 그 생각인데요. 선비가 하면 이제 학문 절개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선비가 옛날의 선비들은 젊은 사람들이 선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비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10대, 20대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선비로 자라는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 선비들이 창의적이고 또 개방적인 리더십,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비 이미지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또 SNS 콘텐츠 등을 활용해서 영주형 젊은 선비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선비 문화를 기반으로 한 MZ세대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한복, 모던 스타일 패션 결합, 힙한 소원 투어 등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지금 우리 선비 그 세상에 새롭게 네.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그 대여소도 만들고 그런 이제 준비 작업을 많이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또 체류형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영주 대표 축제인 선비문화축제를 보다 젊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지역예술과 협업하여서 영주만의 감정을 담은 문화상품, 굿즈, 아트워크 등을 개발하는 등의 구상을 통해서 문화축제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 문화재단은 전통을 지키되 더 젊고 활력 넘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영주의 관광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와도 연결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전통은 지키되 더 젊고 활력 넘치는 방식으로 젊은 선비라는 새로운 정책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말씀이 와 닿는데요.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선비촌과 선비세상 등의 관련 시설을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기존의 그 영주문화관광재단이 그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선비촌, 선비세상, 선비문화소래원 등을 직접 작년 이제 7월부터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사실은 책임도 크고 부담도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금 분석을 작년에 이제 다 해서 네. 관광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최적화하고 타 지역의 성공적인 관광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선비촌, 선비세상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전통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웹툰,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하고 선비세상에서는 딱딱한 고유 공간이 아닌
인터랙티브 체험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SNS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포토존, 또 전통 의상 체험,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풍경 콘텐츠들을 지금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네. 실제로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밖에 선비촌, 선비세상의 관광객 유입에 특정 시즌, 즉 봄, 가을 축제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네. 연중 방문객을 늘리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단순한 시설 관리 책임자가 아니다. 선비촌, 선비세상을 살아있는 관광지로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 유적지가 아니라 누구나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은 젊은 선비 정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네, 그냥 스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주의 다양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거라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영주의 그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또 영주를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글로벌 홍보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비 콘텐츠 강화와 SNS 인기 있는 감성적인 포토전, 감성 개발, 카페, 또 야간 명소 등을 개발하는 등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축제 행사 홍보 그리고 방생형 관광 홍보 등 젊은 선비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디지털 홍보 전략을 강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여기 와봐라고 말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플랫폼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천문학 관련 상품인 별자리 보기 프로그램이 궁금하거든요. 영주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영주에는 김담 선생님이라고 세종대왕 때 네. 무선마을에 간 무송은 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네. 단반석 고택 출신이신 이 김담 선생님이 별자리에 대한 연구의 천문학자십니다. 네. 이분의 어떤 업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녹여보자 해서 별자리 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네. 영주만의 자연 환경과 오래된 특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네. 젊은 층도 그렇고 가족 단위도 많이 이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주 같은 경우에는 빛공해도 적고 그렇죠. 맑은 공기에 있어서 별자리 관측에는 아주 최적이고 제가 영주 천문 캠프를 네. 한 25년 이상 진행을 하는 영주 과학교사 모임에 같은 일병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퇴직하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지도할 수 있는 분들과 네.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서 청정 자연 속에서 최고의 별자리 관측지를 활용해서 전통 선비 문화와 천문학 스토리텔링의 결합, 또 그다음에 음악, 명상, 캠핑 등 감성적인 야간 콘텐츠와 연계해서 가족, 연인, 또 MZ 세대들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주의 별자리 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네. 단순히 이제 전문 관측을 넘어서 영주 선비의 지혜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힐링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어딜 가도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주만의 우리 색깔이다, 영주만의 콘텐츠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25년간 천문 캠프를 또 이렇게 참여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천문대에 가서 별 관측하는 것과 이렇게 영주 지역 곳곳에서 별 관측을 하는 건 또 정말 느낌이 남다를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관광에 별로 등극한 소백산 자락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도 많은 공 들이고 계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
이제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그 소백산 자락길입니다. 걷는 길 중에 뭐 제주 올레는 다 잘 아시지만 제주 올레와 우리 소백산 자락길이 한국 관광의 별로 등재가 된 두 개의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름답고 유명한 길인데 이 길을 활용해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레킹 코스를 넘어서 힐링 그리고 생태 문화 체험이 결합된 컨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네, 제가 산림치유 지도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에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그 선비 문화수련원에 숙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뭐 1박 2일 또는 당일 코스라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백산 자락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참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소백산은.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냥 단순히 걷는 트레킹이 아니고 이것을 산림치유와 겸해서 제가 아는 또 이 산림치유 지도사 모임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 역시 앞에 전문 별자리 보기와 아울러 우리 영주 소백산, 영주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백산에서 산림치유와 겸한 숲속에서 또 여름에는 트레킹도 하고 뭐 웰리스 투어, 가을에는 단풍길 뭐 이런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같이 들어가면서 좋다를 마시면서 걷고 명상도 하고 치유도 걷는 옛날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소수소원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산림치유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힐링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여행지 영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이사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소백산 자락길은 아마 걸어보시면 입소문이 금방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주 관광 상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질문도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비 세상에서 3.1절 기념 행사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재단에서는 선비세상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날이고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참가자들이 직접 태극기를 그려보면서 태극 문양과 사계 의미를 배우고 또 나만의 태극기 그리기, 3.1운동 및 독립운동가들의 명언, 선언문 참여로 통해서 독립운동 선언문을 직접 작성해보는 3.1 독립선언서 쓰기, 태극기 나눔 등등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1절 아직 계획 없으신 분들은요, 영주 문화관광재단에서 선비세상에서 3.1절 기념 행사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곳으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 문화관광단지에서 올해 추진하는 축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대표이사님 종종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주 문화관광재단 김원택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길 내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걸 다 보기는 참 인내심이 필요한 거여서 다 보지는 않았고 요지를 이제 나중에 텍스트로 봤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저분이 일찍 국회와 대화하고 야당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국정 운영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과연 여기까지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24년도 총선 이후에 기대했던 만큼 여당이 이기지 못하고 야당이 대승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야당과 국회를 공격하기에 바빴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엄 상황까지 간 건데 결국은 그 최후 진술에서도 보면은 음모, 책임 회피, 남탓 이것으로 일관된 변론이어서 끝까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본인에게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아, 대화 소통을 진작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그런 제안을 개헌과 뭐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총리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국정 운영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훨씬 더 상황은 나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도 선포하고 지금 헌정 질서는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진 상태에서 그것도 헌재 심판 과정 중에 최후 변론에서 본인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게 좀 빠져나가고자 하는 위기 탈출용 이 제안 네. 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네, 위기 탈출용 제안이다. 늦은 거죠, 이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미 너무 늦었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3월 중순 안에는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가 볼 때도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선고 있기 한 이틀 전에 언제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헌재에서는.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3월 11일에서 14일 정도의 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오늘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이 심판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만약에 9명의 헌재 구성원이 다 꽉 짜여지면 아마 시간이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한 3월 중순? 그래서 한 3월 14일 정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월 중순, 네,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파면 선고가 난다면 윤석열 대통령 과연 순응할지, 또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 점도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인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당의 의사와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어쨌거나 그 0.7%긴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고 해도 극우 지지자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게 얼만큼 승복할지는 저희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아마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태도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과 대통령 모두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하는 국민의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기 대선 전국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면 선고가 나게 되면 바로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대선가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거 사실은 보수 진영도 총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선은 모든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예측하기를 아주 팽팽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결국은 각 진영은 결집되어 있고 중도층이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그룹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 대선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많고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도 비록 60일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이 저는 요즘 최근을 거는 현수막을 보면 저게 집권 여당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정책이나 뭐 사과나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을 조장하기 위한 현수막밖에 안 걸거든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이재명은 어떻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권 여당이 그런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비호감 조장 현수막을 계속해서 내걸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항소심 결핍 공판이 어떻게 나든 지금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고만 남았죠. 3월 26일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저께 현장에 법원에 갔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 사건 가지고 이게 유죄가 나온다든가 내지는 이것이 공소 사유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후 변론까지 다 보고 오신 분들은 공소 기각 혹은 무죄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2심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최후 진술에서 좀 발언이 내용이 지난번 1심과는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변호인도 한마디로 이거죠. 대화 중에 나온 즉흥적인 발언인데 그것이 일부 불명확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쯤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발간했고요. 이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분이 책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제 이재명의 이 반대편에서 보수 세력의 어떤 지지를 얻는 대선 주자로서 서겠다라는 건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어려운 고비 넘기고 이제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새 불리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 내겠다고 하는 분이 내는 발언으로는 너무 소위 이게 짜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정권 막기 위해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정통 보수입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젊은 사람답고 현명한 정치의 출발이 될 텐데 저는 이게 야당의 대표를 공격함으로 해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야말로
너무 구태스러운 새로움이 전혀 없는 정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렇게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측에서는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저는 이분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과 거리두기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요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탄핵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하는 당심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심지어 이분이 이 친한계의 확장성이나 결속력도 굉장히 느슨해서 그래도 뭐 김상욱 의원이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주 찾아서 보수 진영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5.18 묘역 참배하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친한계 내부가 오히려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로울 것이 없는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과 그 지지 그룹이다. 한치도 나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영향력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치도 나을 게 없다. 영향력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오늘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